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불멍, 물멍, 꽃멍이다 해서 이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대회가 있죠.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대회 10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멍 때리는 게 뭐가 어렵나? 이런 데에 나가면 나도 우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멍 때리기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최종에서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선수가 우승하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대회가 벌써 10년씩 이어지고 눈길을 끄는 건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면서 잃고 사는 내 존재 가치를 찾고 싶다, 쉬고 싶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여기서 우승을 한다는 건 분명 특별한 능력일 것 같습니다. 멍하게 있는 게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요. 세상을 바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역사적으로 이 멍한 행동에서 나오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멍 때리기를 포함한 휴식은 기억력, 창의력, 학습력을 높여주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쁘고 피로할수록 잠깐이라도 이런 멍한 휴식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백일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영농철인데 갈수록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에서도 무인항공기인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지금은 방송 촬영, 배송, 통신 등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요즘 농가에서는 비료나 농약을 뿌리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잠시 후 다룰 내용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 무인항공기 무엇일까요? 취미로 이걸 날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렇게 90분을 멍 때린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9분을 멍 때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대단합니다. 자,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신선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신선 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사하신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조사는 소비자 1,500명과 신선농산물 생산자 3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해 실시했는데요. 소비자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20세에서 69세의 일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는 영농 후계자, 청년 농업인, 장목반 등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소비자의 65.6%가
신선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가 69.6%로 가장 많았고요. 농산물 구매 시 선택의 폭 확대, 농산물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 충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할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소비자의 77.1%는 기능성 표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10% 정도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되었으면 하는 신선 농산물은 채소, 과일 등이었고요. 기능성에 필수적으로 표시되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은데 생산자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네, 생산자의 66.6%가 신선 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 소비자가 원할 것 같아서 마케팅에 유리해서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내 농산물의 건강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농식품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도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비가 좀 자주 왔잖아요. 좀 걱정인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지난주는 내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중부 지역 경북권에 비가 조금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9도에서 17도, 낮에는 20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맑은 날씨에 농촌 지역 더욱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작물들 생육 시기에 맞춰서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네, 요즘 농촌 지역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벼농사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농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파종, 비료주기, 농약 뿌리기까지 할 수 있어 젊은 청년 농부들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 재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파종 시기를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파종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17 내지 18도씨 이상이 되면 파종이 가능합니다. 중부 지역은 5월 18일에서 25일, 호남 지역은 5월 17일에서 31일 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까락을 제거하고 종자 소독 후에 1mm 이내로 싹을 틔워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특히 드론 직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물관리 기술인데요. 물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터리 정지 작업할 때 균평 작업을 정밀하게 해줘야 물관리 등은 다른 작업이 용이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균평기를 이용해서 균평 작업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균평 작업 특히 신경 써야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노지에 심은 고추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아주 심기가 끝난 고추는 가급적 빨리 지주제를 세우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120cm 이상의 지주를 사용해서 유인을 2, 3분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자람에 따라 2 내지 3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착과 초기에 우박으로 피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측지를 유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린묘를나 노수묘를 새로 심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과수재배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화가 끝나고 열매가 달리면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매 속기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과는 만개 2주 후에 과일의 정상적인 수정 여부가 육안으로 판별이 되면
속기 작업을 시작해서 6월 상순 이전에는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경우 생리적 낙하가 지나고 착과가 안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속기 작업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2 내지 3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100일의 유행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100일해가 뭐예요 이게? 병인가요? 네, 질병인데요. 네. 사실 이게 너무 생소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름부터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 100일해가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이게 기침 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왜 백일홍이라는 꽃도 있죠. 예. 100일 동안 꽃이 핀다는. 근데 사실은 백일홍도 100일 동안 피지는 않는데요. 좀 길게 피니까 너 길게 피는 걸 그냥 과장을 해서 100일이다 하는 것처럼 이 100일이라는 것도 기침을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기니까 다들 100일이나 간다. 100일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네. 100일에 걸리면은 굉장히 좀 심한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기침을 합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되게 괴로운 그런 들숨부터 네. 이제 뭔가 힘들군요. 네, 뭔가 들숨이 섞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막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100일 환자가 국내에서 올해 5월 9일까지 발생한 환자 수가 한 48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잘 헷갈리잖아요. 480명. 예. 네,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걸린 환자 수가 한 2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엄청 많은 거네요. 네, 올해는 아직 반도 안 지난 상황인데도 그거의 2배만큼 늘어난 거니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은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좀 10대들한테 많이 생겨서 좀 이게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고. 유행인 거예요? 그러면? 네, 유행인 겁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닌 게 그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100일해가 좀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랑은 조금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혹시 안티백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안티백서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을 하면 그게 아이한테 심각한 해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부모들이 애들한테 아무 예방 접종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게 좋다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안 했으니까 그런 병에 걸리시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100일해라서 거기서 많이 이제 퍼져서 유행하는 건데, 예, 100일해가 사실 그 면역력 없는 사람 기준으로는 걸린 사람 한 명이 17명까지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걸리더라도 좀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번 퍼지면 유행이 더 커질 수는 있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백신 접종을 한 걸까요? 100일에 백신 접종을? 네, 생애 3번 정도 이제 보통 생후 2달 뭐 4달, 6달 이런 시기에 이미 다 맞은 거라 가지고 뭐 그때는 기억이 잘 없겠죠. 그냥 울기만 했고 울고 막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법정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접종을.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야,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들어봤을 만큼 뭔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전혀. 이 진작에 근데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뭐 지금 전파력이 엄청나고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전염성이 높은 병이면 막 뉴스나 방송이나 몇 번 다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들어봤는지. 네. 예를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막 뉴스에 막 개한테 물려서 다쳤다 이런 뉴스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옛날에 막 호환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가축이나 사람이 호랑이한테 막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호랑이를 다 멸종을 시키고 동물원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안 겪어서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호랑이 물림이 더 위험한데 비슷하게 우리가 이 정도로 위험한 병들은 대부분 예방 접종으로 다 거의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천연두라고 하죠. 네. 예전에 천연두 같이 이렇게 아예 멸종이 된 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좋겠지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또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냐 이제 한때 세계 최고 가부였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이제 공익재단 만들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소아마비를 천연두처럼 쫙 없애버리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정도로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좀 그런 걸 겪어봤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약효가 떨어지고 또 걸리고 약간.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대신 3차 접종까지 다 했는데 한 3번 걸렸거든요. 그럼 지금은 슈퍼 면역자. 과연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게 네. 100일의 백신도 또 똑같은 그런 기작인 작용을 해서 물론 좀 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오? 예. 네, 100일의 접종 마지막 하는 게 10대 초반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는 다시 100일에 걸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모두가 위험이 그런 있는 거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맞아주는 게 좀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지금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네. 이게 예. 100일에만 이제 저희가 지금 100일에 걸린다 막 죽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라서 좀 힘든 거지. 근데 100일의 백신이 공교롭게도 한 번에 3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0일이겠죠. 두 번째는 디프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네. 디프테리아도 처음 들어봐요.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해외 그런 의학계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갔을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처음 들어보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경우 너무 무섭잖아요. 예.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 병에 선생님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라는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처음 발견한 거죠. 세상에. 뭐, 그러니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데? 생소한 병 접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디프테리아도 맞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예방 접종을 잘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 이게 똑같이 1급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데요. 네. 거기 속하는 다른 병이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네. 그건 들어봤는데 무서운 거잖아요. 에볼라 치사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 에볼라랑 비슷하게 관리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하니까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아무튼 이거랑 또 세 번째가 파상풍. 그래서 100일의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한 번에 예방 접종을 같이 하거든요.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공교롭게도 파상풍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파상풍도 이제 사실 내가 어디서 뭐 날카로운데 찔리거나 맞아요. 녹슨데 스치거나.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렇게 좀 다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파상풍도 같이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대가 한번 바뀔 때 앞자리 수가 바뀔 때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갈 때 한 번 정도는 네, 맞아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 지금 가야겠네요. 앞에 4로 바뀌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인가요? 네, 좋은 거죠. 예, 그런가요? 이상하네. 40대 지천명 아닌가요? 예. 근데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네. 옛날 얘기인가 봐요. 예. 네,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이제 백신 한 번 맞아가지고 뭐 3-4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3개 말고 4개는 안 되냐? 5개는 안 되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타당한 그죠? 말씀이죠. 네. 한 번 10개 맞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10개 백신 한 번에. 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기술력이 없어서? 기술력이 없어서. 네. 네. B 정답 기술력이 없어서. 보통은 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이 백신이 어린이들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백신을 맞추려면 임상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엄마들이 내 애한테 아주 이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건데 아직 검증은 안 됐다. 아이고. 한번 맞아볼 수 있겠냐 하면 말도 안 되죠. 무슨 소리나 하겠죠, 예. 당연히. 근데 그럼 바꿔 말하면 옛날에는 왜 됐냐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옛날에는 이 백일이나 디프테리아, 뭐 파상풍에 대한 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연두 시절에 이제 우두를 이용해서 이제 종두법 만드신 이제 지석영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왜 그걸 맞출 수가 있었겠어요? 이거 안 맞으면 얘가 천연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맞죠. 죽는 거니까. 약이 없을 그때는. 때니까. 예, 그땐 예, 백신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내일을 지키려는. 근데 이미 있대요. 근데 새로 개발한다? 안 맞추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전에는 이거를 임상시험 같은 거를 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막 그 지하철에 보면은 막 임상시험 참여하세요 하는데 가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아름아름 하던 게 이제는 그마저도 세계적으로 좀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하니까 새 백신이 개발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죠. 어린이 대상으로는. 그런 좀 기술 외적인 맥락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신 말고도 막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겪었잖아요. 막 손 잘 씻어야 된다.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막 이런데 100일에도 혹시 그 괜찮은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100일회가 많이 퍼진 게 10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퍼졌다는 게 이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규모로 감염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게 학생들 탓을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근데 학생들 중에도 분명히 내가 기침나고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학생이 있었을 건데 보통은 아직까지도 좀 나가게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왜 학교를 빠지냐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위생 문화라고 하면은 뭐 가리고 개체기하기, 뭐 손 잘 씻기 이것도 좋지만 아플 때 내가 쉬고 남한테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정서가 더 퍼져야 돼요. 네. 예. 이게 코로나 때는 2주 격리를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리 잡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끝나고 나니까 말짱 바로 돌아오기도 없어졌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넓게 위생 문화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코로나 제 막바지에 이제 또 걸렸었는데 근데 그때부터도 정서가 안 좋더라고요. 왜 넌 또냐? 제가 막 실제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정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병가를 쓸 수 있는 직장도 많지 않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100일에 걸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100일에는 다행히도 이제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이라 가지고요. 그냥 항생제 먹으면 잘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보통은 이게 내가 100일에 걸린 건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이런 식의 좀 이상한 기침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은 꼭 가보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게 아기들은 폐렴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도 보통은 우리는 백신을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중증으로까지 가진 않아서 항생제 치료 받으면 보통은 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이제 100일에 백신 맞으면 이제 3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서 100일에 백신 맞으러 왔는데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보통 그런 네. 백신을 갖추는 곳들이 내과 같은 곳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가장 좋은 곳은 소아과입니다. 소아과요? 네, 소아과가 보통 백신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거기 가서 맞으시면 되세요. 근데 가뜩이나 소아과 줄 선다는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네,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정상 얘기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병가 쓰기도 어렵고 아플 때 못 쉰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양해를 해주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전 반차를 내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다 몰려가서 아이를 빨리 진료를 보고 엄마가 나도 출근을 해야 출근하고. 되는. 안타깝네 진짜. 그래서 오전에는 엄청 몰리고 오후 시간에 오히려 또 한산한 편이에요. 그게. 그래요? 네. 그때는 직장 가야 될 엄마들이 분산이 돼서 오니까. 예. 근데 이거를 약간 좀 어떤 분들이 좀 나쁘게 표현해서 엄마들이 애 빨리 병원 보내고 브런치 먹으러 간다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기 그건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소아과 오픈런도 사실은 여기와 연결된 병가와 연결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 얘기 좀 더 네. 해주세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100일해에 관한 얘기 또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 하면 카카오톡이 있죠, 그죠? 근데 일본에는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은요, 네이버가 만들어서 성공시킨 한국 태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영권과 기술 강탈 논쟁 등이 벌어지면서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그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근데 동남아에서도 엄청 쓰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을 거예요. 사실 네, 뭐 네. 한국에서는 안 쓰니까요. 네, 많이 쓰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2011년 6월달에 이제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NHN 재팬에서 이제 서비스를 출시한 건데, 사실 이 당시에 제가 NHN 재팬을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오, 일본으로 가려고. 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네이버 자체도 일본에서 이제 네이버 재팬이라고 해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11년에요. 네. 물론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파급력이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쓰지 않고 일본에서는 야후라는 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네. 그때 면접을 봤다고? 네, 맞아요. 그때 갔어야 돼. 그런가요? 잠깐의 아쉬움. 예, 말씀 네, 그렇지만은 네. 근데 그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만 현재는 9,600만 명이 쓰고 있고, 네, 태국에서는 5,500만, 대만은 2,200만, 인도네시아는 600만 정도 해서 아시아만 약 2억 명이에요. 야, 이거 뭐 다 쓰고 있네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공공 인프라로 아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라인은 이제 일본 뭐 정부나 이 지자체 디지털화의 모든 서비스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야, 근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라인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완전 네. 파고들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서비스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2016년도에 구마모토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알리는 네. 이런 한라인을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하게 된 거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나,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생존을 잘 하고 있나라는 거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카카오톡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다 쓰는 이런 메신저가 일본 자체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만든 이 라인 서비스가 다들 쓰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도 각자의 뭐 안전을 찾는 것들, 혹은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지자체나 정부 같은 데서도 이제 코로나19도 또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사람들한테 이제 안내사항이라든지 공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은 항상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카카오톡도요. 네. 어느 순간 확 퍼지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라인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사실 일본 자체적으로 이런 메신저 플랫폼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어쨌든 어마어마하네요. 2억 명이 쓰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 국민의 9,500만 명? 이야, 진짜 대단한 건데. 근데 그렇게 키워놓은 회사인데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라는 게 이제 이번 라인 사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왜 뺏길 위기냐, 네. 왜 이렇게 된 거냐 딱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난해 11월인데 그때 라인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라인 야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약 52만 건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자회사들 여러 회사인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털리게 됐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예, 이번 처음 털린 게 아니었고 이전에도 2021년도에 또 한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자체 뭐 아사히 신문 쪽에서도 이제 심층 보도가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였냐면은 이 라인을 통해서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동영상이 모두 한국에 있는 서버로 간다. 예.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간다. 싫겠죠. 네, 싫겠죠. 근데 이런 이 개인정보 관련 지침이 그 당시에는 가이드에는 별로 없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점차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도 털리면서 한국 회사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넘겨라는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획적이고 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배경에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데이터 주권. 네, 맞습니다. 이게 있다고요. 일단 데이터 주권 설명하기 전에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문제를 이런 뭐 개인정보가 뭐 유출되는 거는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유출된 거 가지고서 갑자기 회사를 넘겨라 이런 부분까지 넘어가는 거는 사실 이제 선이 넘었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되는 거는 기저에는 약간 국정 논란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이 라인이 처음에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때도 처음에 인력은 전부 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아무래도 일본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사업을 이제 일본 내에서 하려면은 일본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진 중심을 이제 일본 사람들을 직접 뽑아가지고서 이제 해결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일본 정부가 이제 네이버에서 지분관계를 정리를 약간 요구하는 이 배경에는 말씀 주셨던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미래산업 플랫폼과 이제 인공지능을 키우려면은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가 제일 필요하겠죠. 제가 항상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만들었던 이 자국 정부라든지 기업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회사를 넘겨라라는 거는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에서는 9,600만의 이런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가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서버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건데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 거의 뭐 엄청난 인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틱톡 강제 매각법에 서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틱톡에 대한 규제 역시 비슷한 이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유인가요? 네, 똑같은 이유죠. 왜냐하면 틱톡 같은 경우도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중국으로 가서 그 영상이나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또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을 해요. 그걸 또 정확하게 명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명시하다 보니까 명시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진짜 걱정될 만 하겠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쓰일지. 근데 이거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중국에서 발매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앱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앱을 다운받는 공간이 있죠. 근데 이거를 빼라. 라는 거를 또 중국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애플한테 앱스토어를 포기하라고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건 사실 이 데이터들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애플이 가져간다라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 자체를 약간 이제 싫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견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정작 어떤 입장인가요? 네. 초반에는 네이버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왜 다들 조용히 있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10일 날 이른바 이제 라인 사태에 대해서 첫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서 뭐 소프트뱅크랑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만 나와 있고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뭔가 소식을 알기에는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주권은 국익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 관계를 몰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 정부도 역시 네이버가 조용히 있는 것만큼 계속 조용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조용히 있다가 네이버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네이버가 회사니까 이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정부도 같이 움직여주겠다. 단 이제 불합리한 이런 차별을 일본에서 받는다면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멋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좀 먼저 이제 아까 말했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나섰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라인 메신저가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메신저라고 했는데요. 일본의 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중립적이지 않나요? 네, 그럴 거라고 보지만은 네. 네, 우선은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간편 결제라든지 뭐 배달, 웹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계해서 큰 사업으로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이 동남아 사업을 전부 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라인 야후예요. 아까 라인 야후는 네. 일본에서 라인을 그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 네이버랑 그다음에 일본이랑 반반. 네, 일본이랑 반반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오, 일본 즉 이거 예. 일본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네. 동남아를 전부 다 가져가는 이거 이런 너무한데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 라인만 가지고 또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네이버와 같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우리나라 국내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도 역시도 나쁜 설레죠. 네. 그래서 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겠는데요? 그죠. 예,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네요. 라인이 혹시 넘어가요. 네. 헐값에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이거 진짜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기껏 개발해놓고. 근데 이제 그 절반의 돈을 투자한 회사가 소프트뱅크인데 네. 소프트뱅크 같은 일본 회사는 굉장히 이득 보겠네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 이제 50대 50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50%의 지분을 넘겼을 때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략적인 거는 약 가치 자체가 약 8조라고 하더라고요. 50%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저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계산 가지고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과연 일본이 줄까? 이것도 안 이제 주죠. 문제인 거고. 네. 네. 이제 뭐 막 범 얘기하면서 안 주려고 하겠죠. 네. 너무 그다음에 뻔한 뭐 거죠. 소프트뱅크도 사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당연히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앞에 설명드렸던 이 동남아 시장을 전부 다 먹는다라고 하면 또 이 비즈니스가 더욱 더 활발하고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우리도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라인을 지키자 이러면서 라인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라인에 대한 검색량 자체가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30배 정도로 사람들이 기존에는 거의 검색을 안 하다가 지금은 뭐 30배 이상의 검색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설치도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뭐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 의미는 없고. 한국에서 사용자가 지금 뭐 10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들 이게 일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동남아랑도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렇군요. 아, 그래도 이제 마음의 표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이게 내가 지지하고 있다. 네. 예,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넘긴다면 네. 그 우리 플랫폼 사업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앞으로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그 국익과 산업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경각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온라인 쇼핑 회사 알리나 테무 얘기도 있었죠. 근데 여기도 역시 한국의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외국 기업으로 이제 얼마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용자들도 좀 많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이제 라인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네네. 더 듣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드론이었습니다. 3575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244님도 매일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4710님 정답은 드론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 알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듣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소장님이 웃고 계시네요. 게임 좀 많이 하셨죠? 네. 7320님 드론 16일 17일에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드론 측량 경진대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아침 저녁 꽤 쌀쌀합니다. 네,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또 바람도 강합니다. 산불 등 화재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